실현 과정으로서의 빌딩, 디자인과 빌딩을 포괄하는 그러한 실무이자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에는 많은 학문적 배경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고. 왜 실무 학문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축은 순수 학문이 아닙니다. 건축은 실무로부터 학문으로 발전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무적 학문 혹은 실무이자 학문.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실무이자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순수 학문과 구별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전통, 그러니까 디자인과 실행, 건설의 과정이 분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전 과정, 건축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무이지만 학문적 배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건축이에요. 아키텍처라는 게 서양에서는 이것을 아키텍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체계, 이론 이런 것은 변해요. 그 내용 자체는 변해요. 그러나 건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런 실무이자 학문이라고 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UIA라고 그 세계 건축사 연맹이죠. 건축가연맹, 건축사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라는 거죠. UIA에서 건축가의 교육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고 창조적이며 비평적 관점을 가진 전문적 디자이너, 빌더로 훈련하는 것. 디자이너만 훈련하는 게 건축이 아니에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 앤 빌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기능적, 기술적, 사회적, 미학적 고려를 모두 반영하는 형태와 공간과 장소의 분위기를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정확하죠. 그 위키피디아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사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정확해요, 보면.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위키피디아 들어가면 딱 보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게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아키텍처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서양에서 고대에서부터 쭉 발전된 하나의 실무이자 학문적 영역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전문화된 영역으로서의 건축,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 그러니까 아키텍처에는 많은 사이언스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비트루비우스가 얘기하는 그런 것부터 알베르티가 얘기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그 디자인, 서양에서 정의된 그 건축 디자인의 본질이 뭐냐? 그건 우리가 알베르티가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루비우스부터 알베르티 혹은 하여튼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 정의된 건축 디자인의 본질은 뭐냐면 건축을 하나의 아름다움에 관한 보편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오브제로 다루었다는 거죠. 하나의 상징적 오브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소통되는 하나의 언어로서의 건축. 이게 바로 서양의 건축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내용이 조금씩 변하죠. 오브제적 형태, 시각적 언어, 형태, 장식 이런 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 기능, 프로그램 이런 것을 또 건축의 한 주제로 다루기 시작하고 지금 오히려 형태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건축의 가치를 더 이렇게 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내용은 변하지만 건축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시각적인 주제로 뭐 형태 언어, 시각적 형태 언어, 뭐 형식적 주제로부터 뭐 비가시적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관한 그런 걸로 내용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건축이 집 어떤 환경을 만드는 어떤 의미, 가치에 대한 하나의 학문,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시각적 형태나 어떤 장식 혹은 뭐 양식 이런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공유된 언어의 그 위기, 하나 양식의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절충주의 이후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형식 언어에서 건축이 어떤 공유된 구범을 찾아내기가 어려우면서 이제 공간이라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의 학문으로서의 건축의 내용이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는 서양에서는 이 고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합의된 하나의 그 언어였어요. 하나의 언어. 그래서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건축의 어휘와 장식, 그러니까 오더라든지 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전 건축 그건 하나의 공유된 하나의 그 규범, 공유된 언어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18세기에 그 프랑스의 그 에콜 데 보자르, 그러니까 건축 학교죠. 건축 학교에서 뭐 그 했던 그 디자인의 얼터너티브들이지만 뭐 보면 이거와 이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둥의 배열을 어떻게 했냐, 어떤 오도를 썼느냐, 그렇죠? 이거 오도 좌우가 오도가 다르죠? 이건 뭐 아이오닉 오도, 프렌션 오도고, 이건 뭐 도릭 오도고, 그다음에 뭐 엔타블레이처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엔타블레이처에 이건 뭐 기둥의 장식이 들어갔지만 저희 그다음에 페디먼트, 그다음에 뭐 조금 디테일한 그런 장식들을 좀 다르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고전 건축의 바탕을 둔 언어는 다 같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잘 구성하느냐의 차이죠. 뭐 이 정도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거. 그만큼 고전 건축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아주 강력하게 합의된 하나의 문화적 규범, 공유된 언어 체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양 도시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면 그래서 아주 그 일관성 있는 시각적 환경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도시를 보면. 그렇죠? 이건 아주 뿌리 깊은 서양의 건축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죠. 서양에서 건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9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이러한 공유된 규범이 말하자면 깨지고 상실되고 말하자면 언어적 위기 혹은 공유된 양식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현대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근대 건축 운동이었고, 그러다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건축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현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의 상황은 과거와 같이 고전 건축의 바탕을 둔 강력한 어떤 공유된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대 건축의 특징이에요. 근대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이 막 공존해요. 그죠? 과거 양식을 갖다 쓰기도 하고, 또 이러한 소위 말하는 해체주의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형태를 막 만들기도 하고. 만약에 고전주의의 규범이 강력히 지배하던 시기에 이런 건축을 설계했다면 이것은 건축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미척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된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현대 건축의 상황은 근대 이후에 이런 공유된 규범의 상실, 이거 굉장히 다양한 양식의 공전, 그러니까 그걸 저는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현대 건축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대 건축이 그렇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각자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건축 언어를. 그렇죠. 자기만의 건축 언어가 없으면 건축가 취급 안 하려고 그러기도 하죠. 아마 그건 과거에 19세기의 사람들이 봤다면 도대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건축은 공유된 규범을, 공유된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디자인을 구성해내느냐가 숙제였는데, 이제는 각자 새로운 거를, 나만의 것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현대적인 상황이에요, 현대 건축에서. 뭐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유된 규범이 상실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알도로시의 그 드로잉인데요. 이것은 이제 현대 건축의 언어의 위기, 언어의 상실을 암시하는 뭐 그런 그림이라고 저한테는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건축하기가 뭐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과거처럼 이렇게 공유된 언어가 있을 때, 건축에 공유된 언어가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공유된 언어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아름다운 글을 쓰면 되는 것처럼 그 언어를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을 구성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유된 언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한편은 너무 자유롭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건축하실 때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이게 현대 건축의 상황이에요. 건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요. 어디다 기대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게 이제 서양에서의 건축이라는 겁니다. 서양에서 수천 년 동안, 그렇죠? 고전 시대 때부터, 그래서 그 이전부터 쭉 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서양에서 하는 문화로서의 건축, 학문으로서의 건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죠. 제가 책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서양에서도 현대 건축의 상황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건축가들 혹은 학자들도 늘 현대 건축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또 논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어쨌든 하여튼 2000년의 역사,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도 건축이라는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이러한 서양적 의미의 건축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 중에 도산서당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거 태계 이황, 이황이 말년에 지은 서재인데, 이거는 정말 유교적 건축의 이상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태계 이황이 자기의 사상과 그런 어떤 의도를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정말 자기가 거의 설계를 해서 지은 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의
건축도 집을 지을 때 인간과 뭐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아주 심오한 이론과 상징 체계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심오한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김동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유교적 건축의 이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퇴계의 사상이 여기 반영돼 있는. 또 뭐 소세원 여러분들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양에 원림이죠. 정원.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원림인데 이것도 뭐 유교적, 도교적 그 이상향에 관한 사상이 반영돼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고도의 상징 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원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서양에서와 같이 이것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립된 하나의 영역으로서, 하나의 지식 체계를 갖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을 가르친 적도 없어요. 학교에서. 학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서양에서는 건축이 학문으로 쭉 정립이 되면서 17세기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디자인은. 학문이니까. 그래서 집 짓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고 어떤 거기 반영된 사상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학문적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냥 경험적인 그런 지혜로서 전수되어 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인 지식으로 정립된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정립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서양적 의미의 건축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왼쪽에는 김홍도의 기와이기라는 그림이고 오른쪽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자, 스칼라, 학자로서의 건축가가 자기 디자인을 장인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시공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죠. 16세기의 그림입니다. 한 200년의 차이가 있지만 벌써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홍도의 기와이기에는 뭐 도목이 집을 짓는 것을 총괄을 하지만 뭐 건축가, 학자로서의 건축가, 그다음에 집 짓는 일에 관한 학문에 정통한 학자로서의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건축이라고 하는 학문이 없으니까. 그냥 유교 사상의 일부로서 집 짓는 일에 뭐 유학자들의 사상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또 학문적 체계로 정립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험적 지혜로 녹아 있고 그것이 그렇게 전수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러한 그 집 짓는 일에 관한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말하면 이론화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그것이 건물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그 땅에 집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서양처럼 하나 형식적 이론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웠었다 한 그런 추측도 해보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이 서양처럼 하나의 그 시각적 형식을 통해서 어떤 미학적 원리라든지 상징의 체계를 표상하는 그런 오브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집을 그런 대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집을 보는 방식,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서양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오브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이상적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시각적 오브제.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물로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한국에서는 집을 그런 대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오브제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시각적 형식의 표상으로서 접근해 본 적도 없어요. 좀 다른 방식으로 집을 접근했던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그냥 자연 형태로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그냥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걸 특징을 자연과의 조화, 자연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건축은 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구적 의미에서 미학에 관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한국 건축은. 그래서 이거는 어느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비교들을 많이 합니다. 전통 건축과 그 현대 서양 건축을 비교를 해서 서양의 그 몬드리안의 이런 구성, 추상 미학이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입면에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건축을 이런 시각적 어떤 형식을 표상하는 오브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서양의 추상 미학과 인면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죠. 그래서 한국에는 원래 서양적 의미의 건축은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축의 어떤 방식 이런 것은 서양에서 온 거죠. 근대 이후에. 근대 이후에 온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 전통적 집 짓는 방식, 태도, 문화 이것은 이미 단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건축을 배우잖아요. 이론도 배우고 디자인도 나름대로 배우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도면을 넘겨주면 현장에서 시공하잖아요. 이게 서양적 방식이죠. 서양적 방식입니다. 제가 아까 건축은 서양에서 발전된 건축은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통합적, 아주 융합적 학문입니다. 비트루비우스가 그렇게 정의했고 알베르티가 정의했고 지금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대 이후에 서양에서도 근대 이후에 그 학문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그 정말 노블 사이언스 여러 가지 고귀한 학문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건축이라는 그 학문 그게 이제 전문화되고 좀 분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정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예술과 기술의 그 분화인데요. 원래 그 아키텍처라는 어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아키텍처, 아키라고 하는 으뜸이고, 텍처라는 말은 텍톤, 아키텍트라는 말이 아키텍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텍톤이라는 말은 이제 빌더, 카펜터, 메이슨,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아키텍트. 거기서 바로 아키텍처가 나온 겁니다. 근데 텍톤, 이 텍톤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어원에 이 텍톤이라는 말이 지금의 테크놀로지의 기원이긴 해요. 테크놀로지의 기원이긴 한데 이 텍톤이라는 말은
단순히 현대적 의미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아니라 어떤 이론과 감성 혹은 지식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텍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짓는다는 거 있잖아요. 짓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짓는다는 게 집을 짓는다 그러죠. 그렇죠? 밥도 짓죠. 그 다음에 시도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를 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짓는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뭘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감성과 이론과 지식을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바로 텍톤입니다. 그런 사람. 짓는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그 테크네라는 말은 텍톤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테크네가 테크놀로지 기원인데, 그래서 테크네라는 말은 단순하게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현대는 이게 테크놀로지라는 말로 전화가 됐지만 이 테크네, 그리스 말의 테크네는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제 포에틱스 오브 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축의 시학. 만드는데,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식과 이론과 감성을 투자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말로 번역하냐면 포에틱스 오브 테크놀로지 혹은 포에틱스 오브 컨스트럭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의 시학. 거기는 어떤 정신과 혼과 지식과 감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조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키텍처의 어원은 그야말로 이 건축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다양한 그 지식과 학문을 배경으로 해서 집을 의미 있는 어떤 문화적 그 가치를 갖는 의도를 갖는 그런 집을 만들어내는 아키텍처입니다. 모든 만드는 것 중에서 으뜸이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의 실무이자 학문의 영역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오래된 프로페션 중에 하나가 바로 아키텍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직업은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비투비우스의 건축론을 보면요, 거기에는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성벽과 같은 군사시설, 지금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토목,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아키텍처 범주에 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알베르티 르네상스의 이론서에도, 건축 이론서에도 엔지니어링 구조물이 다 건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 무슨 성벽과 같은 거, 다리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건축의 영역이었어요. 아키텍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아키텍트와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했어요. 실제로. 비투비우스도 자신을 엔지니어라고 칭합니다. 비투비우스도 자신의 엔지니어라고 칭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엔지니어와 아키텍트를 거의 구별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별해서 썼지만, 근데 원래 엔지니어라는 말 자체는 엔지니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전쟁할 때 그 성벽을 파괴하기 위해서 돌 던지는 저 장비 있잖아요. 그걸 만든 그걸 엔지니움이라고 그랬다고.